죽음을 사랑한 소년 안드레아스 그루버 북로드 4. 9월 23일 수요일 직원간사 창문에는 정말로 새 창살이 있었지만 그 사이로 내다보이는 전망은 근사했다. 프랭크 브루노가 한나를 그녀의 방에 데려다 주고 갔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새 창살을 붙잡고 바다를 감상했다.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와 함께 소금기를 머금은 미세한 물보라가 입술에 느껴졌다. 해는 여전히 구름에 가려져 있었고 바람 때문에 바다가 조금 거칠어졌다. 새창살에 코를 갖다 대자 불쑥 튀어나온 암벽 위에 있는 등대까지 다 보였다. 이 새창살은 아무도 침입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건가? 아니면 아무도 탈출하지 못하게 쳐놓은 건가? 그녀는 둘 다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창문을 기울여 열고 천장 조명을 켰다. 등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작고 약한 조명이어서 불을 켜도 밝지가 않았다. 한나는 가방을 풀고 옷과 물건을 침실 옷장과 욕실 선반에 정리했다. 그녀의 방은 30평방미터밖에 안 되지만 편리하게도 주방 시설이 좁다랗게 갖춰져 있어서 아침 정도는 간단히 해먹을 수 있을 듯했다. 한나는 홀란더 소장을 만나러 가기에 앞서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다. 회색 스커트와 검은색 블라우스를 입고 플랫 슈즈를 신었다. 블라우스 소매는 흉터를 가리기 위해 손목까지 내렸다. 코 피어싱은 빼고 구멍을 화장으로 감췄다. 길게 따내린 금발과 죽은 깨, 그리고 쨍하게 파란 눈을 가진 그녀의 모습은 아주 참하고 사랑스러워 보였다. 그녀 자신은 그런 귀여운 스타일의 금발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운 게 한 가지 있다면 귀여워 보이되 똑똑하게 굴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마그네틱 카드를 집어들고 방을 나섰다. 보리수 가지들이 바람에 휘어지고 나뭇잎이 마구 떨어져 내렸다. 한나는 얇은 브라우스 차림이어서 으슬으슬 추웠다. 보리수 길이 끝나는 곳에 교도소 정문이 보였다. 묵직한 대리석과 장식태를 두른 목조문 위에 동판이 걸려 있었다. 동판에는 한 대 뒤엉킨 사자 2마리와 옛 필기체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힘든 전쟁이다. 1933년 준공. 돌벽을 뒤덮은 무성한 야생 덩굴 장미 사이로 앞마당을 촬영하는 감시 카메라 렌즈가 여기저기 튀어나와 있었다. 건물이 세워진 시대와 너무 달라 왠지 생뚱맞아 보였다. 한나의 마그네틱 카드나 정문 자물쇠에 설치된 판도끼도 마찬가지였다. 한나는 별로 명예로울 것 없는 이 건물의 역사에 대해 미리 알아봤다. 나치 시대에는 사형수 수백 명이 참수됐고 1950년대에는 정신병원이 들어섰다. 동성애자들의 비정상적인 성향을 고쳐주려 전기 충격 치료를 시행하던 정신병원은 1970년대에 여자 교도소로 바뀌었으나 1990년대에 교도소 내 폭동으로 화재가 나면서 폐쇄됐다. 그 후 계속 비어있던 이 건물을 싹 수리해 5년 전 이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교도소가 들어섰다. 한나가 인터넷으로 사진을 봤을 때 죄수수송 차량이 드나드는 출입구는 건물 뒤편에 있었다. 차를 돌릴 수 있는 아스팔트길 바로 밑은 바다로 뚝 떨어지는 절벽이었다. 한나는 벨을 눌렀다. 프랭크 브루노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늦었네요. 옷을 갈아입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그의 시선이 잠시 그녀의 가슴에 머물렀다. 소장님이 아까부터 기다리고 계세요. 이리 와요. 프랭크는 아무도 없는 접수대를 지나 웅장한 홀로 그녀를 데려갔다. 두 사람은 발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는 홀을 가로질러가 넓은 대리석 계단을 올라 2층으로 향했다. 멀리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교도소는 건물 뒤편에 있어요.
계단을 다 올라와 프랭크가 말했다. 복도 맨 끝이 소장실이죠. 비서 이름은 모를라예요. 끝없는 이야기에 나오는 늙은 거북 이름과 똑같죠. 비서한테 소장님을 뵈러 왔다고 말해야 해요. 홀란더 소장님은 전임 소장과 완전히 달라요. 하루 종일 편지를 받아 적게 하거든요. 소장님은 멍청해요. 뭐 나도 들은 말이지만. 프랭크가 어깨를 으쓱했다. 왜 멍청하다는 건데요? 글씨를 모르니까 받아 적게 하는 거잖아요. 나는 고마웠어요. 한나는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았다. 내가 알아서 찾아갈게요. 그녀는 서둘러 복도 끝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계단 끝에 서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프랭크가 곁눈으로 보였다. 들어와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한나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홀란더 소장의 비서는 얼굴 주름이나 목과 손에 있는 갈색 반점으로 봐서 50대 후반쯤일 것 같았다. 호리호리한 몸매에 검은색 머리띠를 따분한 페이지 보이 스타일로 자르고 진주 목걸이를 했다. 페이지 보이 스타일. 어깨 길이에서 일직선으로 잘라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게 만든 스타일. 립스틱을 두껍게 발랐고 코끝에는 돋보기 안경이 걸려 있었다. 새빨갛게 칠한 긴 손톱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던 그녀가 쓰고 있던 헤드폰을 벗었다. 한나 노를란트라고 해요. 여기로 실습을 신청했어요. 오늘이 제 첫 근무일이에요. 그녀가 비서에게 손을 내밀었다. 펜던트가 주렁주렁 매달린 체인 팔찌가 비서의 손목에서 찰랑찰랑 소리를 냈다. 창문으로 당신이 오는 걸 지켜봤어요. 소장님께서 아까부터 기다리고 계세요. 한나는 그녀의 책상에 명패가 놓여 있는지 살폈지만 아무데도 보이지 않았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비서가 헤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면요. 한나가 수줍게 얼굴을 찌푸리며 물었다. 모를라라는 이름이 흥미로워서요. 어디서 따온 이름인가요? 비서가 눈을 가늘게 뜨자 얼굴 주름과 어우러져 정말 늙은 거북처럼 보였다. 프랭크가 그러던가요? 그는 얼간이에요. 내 이름은 모를라가 아니라 모레나예요. 하지만 당신한테는 그냥 홀란더 소장님의 비서일 뿐이죠. 아, 이런. 모레나가 버튼을 누르자 그녀 뒤에서 문이 스르륵 열렸다. 다음 순간 그녀는 다시 헤드폰을 쓰고 타이핑을 계속했다. 한나는 열린 문 안으로 들어섰다. 제일 먼저 그윽한 시가 냄새와 갓 내린 커피 향이 코끝에 훅 끼쳤다. 둘 다 고풍스러운 방 분위기와 잘 어울렸다. 홀란더 소장의 사진은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녀가 그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1년간 실습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서한이 적힌 그의 친필 서명뿐이었다. 소장을 처음 본 순간 한나는 깜짝 놀랐다. 그녀가 상상했던 모습과 딴판이었다. 슈타인펠스의 새로운 소장이라고 하니 나이 지긋하고 노회한 막구 실력자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뾰족하게 날이 선 얼굴에 희끗희끗하고 살짝 웨이브진 머리를 조금 길게 기르고 있었다. 한나가 문을 닫고 삐걱거리는 마루를 몇 걸음 걸어 책상 앞으로 다가가자 홀란더가 잠깐 눈을 들었다. 잠시만요. 그가 나이프를 쥔 채 말했다. 그의 앞에 있는 쟁반에는 커피와 토마토 주스 그리고 가꾼 브레첸이 놓여 있었다. 브레첸, 독일에서 식사용으로 즐겨 먹는 작은 빵. 나는 따뜻한 브레첸에 버터가 녹아내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좋거든요. 나중에 다시 올까요? 왜요? 그냥 있어요. 홀란더 소장은 나이프를 내려놓고 토마토 주스를 한 모금 마신 다음 헝겊 냅킨으로 입과 손가락을 닦더니 가죽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러고는 사진 액자가 여러 개 놓인 마호가니 책상을 빙돌아 그녀에게 다가왔다. 엘커트레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악수를 청했다. 똑같은 농담을 오늘 2번 듣네요. 프랭크가 벌써 선수를 쳤나 보군. 그는 들은 말을 똑같이 따라할 때가 많아요. 글씨를 모르니까 받아 적게 하는 거라는 말도요. 프랭크 말이 15살 때 자기 어머니를 강간하고 머리통을 박살냈다고 하던데요. 한나가 말했다. 그렇지 않아요. 말끔하게 면도한 홀란더에게서 애프터 쉐이브 냄새가 났다. 걷어올린 흰색 셔츠 소매 아래로 갈색으로 그을고 힘줄이 붉어진 아래팔이 드러났다. 먼저 모친의 머리통을 박살내고 그 다음에 시신을 욕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의 나이는 14살이었어요. 아, 끔찍한 이야기죠. 프랭크는 소년원에 갔다가 갱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특수교육에 중점을 둔 학교를 졸업하고 5년 전부터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전과자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이상해요? 그럴지도 모르지만 이곳은 시범 운영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프랭크는 도서관을 관리하고 의뢰인들에게 우편물을 나눠주죠. 자신이 더 이상 감옥에 갇힌 몸이 아니란 걸 깜빡할 때가 덜어 있긴 합니다만. 한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홀란더가 말하는 의뢰인들이란 재수를 가리키는 것 같았다. 앉으시죠. 홀란더가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한나는 가죽 의자에 앉았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하늘이 어두워졌다. 저녁이 되면 폭풍우가 몰아칠 것 같은 분위기였다. 홀란더가 물병을 가져와 그녀에게 물 한 컵을 따라줬다. 방은 마음에 들어요? 창문에 쇠창살이 있던데요. 쇠창살이나 구내식당 음식에 익숙해져야 할 거예요. 안 됐지만 점심시간에는 육지로 나갈 수 없거든요. 기차가 아침과 저녁 하루에 2번만 다니니까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산책하고 싶으면 섬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멋진 산책로도 있고 역 근처에 요리를 잘하는 음식점도 있죠. 저녁 8시에 문을 닫기는 하지만 그리고 매달 마지막 일요일에는 등대지기가 바비큐 파티를 열어요. 한 달을 마무리하는 하이라이트라고나 할까. 홀란더가 소리내 웃었다. 그 밖에는 이곳에서 사치를 누릴 만한 일이 없네요. 교도소에서 실습을 하는 건데 그런 건 기대도 안 했어요. 홀란더가 테이블에 있는 시가 상자를 열었다. 아바나 한 대 피울래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가 성냥갑에 손을 뻗으면서 물었다. 피워도 괜찮겠죠? 안 그래요? 한나는 유도적인 질문을 받을 때마다 늘 거부감이 들었으나 여기 온 첫날부터 불쾌한 인상을 주고 싶지는 않았다. 여기는 소장님 사무실이잖아요. 물론 내 섬이고 내 규칙이지. 그가 시가에 불을 붙이고 천장을 향해 연기를 내뿜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교도소니 감옥이니 그런 말을 쓰지 않아요. 다른 교도소와 달리 슈타인펠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여기 직원들은 심리학과 교도학을 전공한 전직 직업 군인들이죠. 이곳에는 소아성애자, 강간범, 사디스트, 사이코패스 등 정신 이상 범법자들만 있어요. 그들을 일반 감옥에 집어넣으면 그들의 성향 때문에 다른 죄수들한테 죽도록 얻어맞을 거예요. 하지만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는 법이죠. 그걸 막기 위해 이곳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된 겁니다. 좋네요. 하지만 우리를 좋게 보지 않는 시선도 많아요. 정신 이상자들을 치료하는데 국민이 낸 세금을 그렇게 많이 쏟아부을 필요가 있냐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그들을 사회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안 될 일이고.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우리가 의뢰인들을 치료하고자 하는 건 그들이 언젠가 일반 교도소로 옮겨가서 그곳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긴 독방도 거의 없는 데다
텔레비전도 매일 1시간씩만 볼 수 있고 운동하기도 힘들어요. 다만 한 가지 내세울 만한 게 있다면 아주 훌륭한 도서관이 있다는 거죠. 천국은 필시 도서관처럼 생겼을 거라고 생각했다. 한나가 읊조렸다. 아,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가 한 말이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홀란더가 두 팔을 쫙 벌리며 말을 이었다. 이 섬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왜 하필 이 섬을 택했는지 궁금했을 것 같은데 오스트버전트 섬은 세상의 끝이 아니에요. 하지만 기회가 되면 등대에 올라가 봐요. 그곳에서는 세상의 끝을 또렷하게 볼 수 있을 테니. 그가 미소 지었다. 홀란더는 자기 말에 심취 하는 경향이 있었다. 세상의 끝이니 뭐니 하는 말도 벌써 여러 번 했을 것 같았다. 그녀는 프랭크에게 또 같은 말을 듣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위를 한번 둘러봐요. 낚싯배도 관광객도 오지 않아요. 그만큼 완전히 고립됐죠. 여기서 달아나려면 올림픽 출전 선수만큼 수영을 잘해야 할 거예요. 누군가 탈주 시도를 한 적이 있나요? 홀란더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내가 여기 소장으로 부임한 뒤로는 한 번도 없었고 또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이 치료 프로젝트는 첫 성과가 몇 년쯤 뒤에야 나타나리라 예상되는 장기 실험이죠. 그래도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연쇄살인범도 치료가 될까요? 그걸 알아내는 게 노를란티앙의 과제예요. 한 가지 더 부탁할 게 있는데 의뢰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그들이 시신을 강간하고 훼손해서 먹었다는 기록을 보더라도 그들을 당신의 의뢰인으로 간주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방치된 건물 일부를 수리해서 여성 의뢰인 15명이 지낼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에요. 그들도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하잖아요. 안 그래요? 한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또 유도적인 질문이었다. 그녀는 차라리 나이가 많고 보수적인 상관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보기에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다. 내 말 듣고 있어요? 홀란더가 물었다. 한나가 화들짝 놀라며 되물었다. 네? 네덜란드 억양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저희 부모님이 암스테르담 출신인데 저는 독일에서 대학을 다녔어요. 실습 신청서를 보니까 우수한 성적으로 최단기간에 대학을 마쳤더군요. 그런데 아직 경험도 별로 없는데 왜 하필 여기서 실습하겠다고 신청한 거예요? 홀란더가 궁금하다는 듯 그녀를 빤히 쳐다봤다. 지도 교수님께서 경험을 쌓기에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없다고 하셔서요. 인정한다는 듯 그가 눈썹을 축혀세웠다. 그래요. 여기에서 경험을 쌓을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그럼 전 직원을 대표해서 슐타인 펠스 역사상 최연소 심리치료사로 이곳에 온 걸 환영합니다. 홀란도가 일어나서 자기 책상 쪽으로 가더니 서랍을 열고 파일 3개를 꺼냈다. 노를란티앙이 전임자에게 인수받아 치료하게 될 그룹 멤버들에 관한 자료예요. 의뢰인 번호 7번과 11번, 그리고 23번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잉글리드 캐픈 박사가 가르쳐 줄 거예요. 그녀가 부소장이니까. 한나는 파일을 받아들었다. 홀란더가 그녀의 가빠진 호흡을 눈치채지 못하길 바라면서 그녀는 이름이 적힌 표지에 슬쩍 눈길을 줄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경찰 기록도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홀란더가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사전 지식이 없어도 의뢰인들을 치료하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까요. 한나는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다. 문을 닫아도 홀란더의 비서가 쉬지 않고 두드려대는 키보드 소리가 여전히 희미하게 들렸다. 그녀는 허둥지둥 파일에 적힌 이름을 살펴봤다.
3명 중 2명은 그녀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었다. 세 번째 이름을 보는 순간 그녀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믿을 수 없었다. 의뢰인 번호 23번은 바로 피트판 론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복도 저쪽을 바라봤다. 프랭크 브루노가 아직 계단 끝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